강원도로 들어온 지 횟수로만 따지면 20년 차인 부부. 하지만 그들의 본격적인 농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데요. 이제 여기 산나를 심을 거거든. 그러니까 뿌리 작업도 해야 되고 이제 평탄 작업도 해야 되고.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맨 땅. 이 넓은 곳이 모두 부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만 보면 막막할지 모릅니다. 농사라는 건 미래를 바라고 기대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지금 이제 밭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 같은 게 워낙 많이 나니까 대부분 뭐 농약을 치고 그러는데 농약 치기가 싫어서 풀 관리를 해야죠. 뭐 이렇게 여기 속에 이제 그 나무 뿌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 다 나무 뿌리하고 풀이니까. 옛날에 조상분들 중에서 왜 화전민들이 있었잖아요. 화전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많이 이렇게 몸으로 다 때워야 되니까.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구건서 씨의 삶도 화전민 못지 않았죠. 굴곡진 인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산이 한 3만 평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산에다가 농사를 질 수 있는 데가 한 10,000 평 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인들은 5평도 힘들다고 그러죠. 예, 안 움직이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냥 그게 그 인이 배긴다고 그러나요? 몸에 이렇게 배서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활하면서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 가서 뭐 골프 칠 이유도 없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알통도 나오고 이렇게 귀촌을 꿈꾸며 조금씩 땅을 사기 시작하다 마침내 산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숲에 심심림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심심림 일경에 해당되는데 이제 여기가 수직절벽인데 이렇게 계곡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돌아 내려갑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소나무들이 쫙 그렇게 잘 커 있고 이 심심림 중에서도 제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기록 운동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평창 금당계곡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계곡이 지금 금당계곡인데요. 여기 이 계곡 주변에 심심림이라고 하는 그 뭐 회사죠. 일종의 개인 1인 회사를 가지고 이 주변 땅도 일구고 또 여기서 노후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구건서 심심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이제 평창에서는 심심림 대표님이시지만 서울의 또 노무법인 더 휴먼의 또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쪽 일도 가끔 서울 가서 이제 보시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 귀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가 또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또 어떻게 사셨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좋은 스토리를 얻고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건서 회장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구건서 노무사입니다. 이 먼 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의미 있는 지금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뭔가 영감을 주는 그런 그 방송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뭐 이렇게 영상 촬영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한 거는 심심림이라고. 네. 심심림. 그래서 이 장명의 뜻이 무엇이고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심심림은 마음 심자 두 개에다가 수풀림자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숲 이런 뜻도 갖고 있고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심심림 그랬더니 심심할 때 가는 숲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재미있게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는데 젊은 친구들은 심심할 때 가서 그냥 쉬는 숲? 제가 꿈꾸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아주 해석을 젊은 친구들이 잘해줘서 재밌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기 상표 등록도 다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여기뿐이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뭐 말이 심심님이지 결코 심심하지 않게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것 때문에 번잡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삶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구건서 회장님하고 뭐 예전서부터 일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제 알고 지내던 제 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뭐 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뭐 이 우리 노무 노동과 관련된 전문 서적 또 뭐 많이 쓰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역전한 인생 또 여전한 인생 뭐 이런 이제 제목의 자서전도 쓰셨는데 혹시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좀 읽어주시고 여기에 뭐 아마 이제 다 담겨 있을 법한데 영상 촬영도 방송국에서 이제 몇 번 하셨는데 그런 표현을 거기서도 좀 쓰셨던 것 같아요. 이 계곡물처럼 굽이쳐 흘러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굽이쳐 흘러왔지만은 결코 굽히지 않고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뭐 도전하고 또 성취하신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인생에 이제 시발점이 있는데 물이 시발점이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서부터 뭐 저는 고향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성장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긴 얘기지만 짧게 이제 줄이면 우리 이 박사님이 아주 그 시적인 표현을 잘 표현해 주셨지만 우리 시대가 사실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가난했던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민소득이 100달러밖에 안 되는 시대, 지금 이제 4만 달러를 바라보지만 그 시대이다 보니까 참 엄청 가난한 시골이죠. 제가 이제 충북 보은이 고향인데 거기는 산골 중에서도 이제 산골 속리산 밑에니까 이제 그런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이제 농사 짓는 게 땅이 없으니까 그 도지 비슷하게 이제 그 종중 땅 같은 거 이제 하고 왜 시제 지내주고 이런 걸로 했는데 그때 뭐 소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마치고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해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아버님이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직업이 변변찮은 거죠. 직업이 없고 이제 뭐 막노동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등록금을 못 내게 되죠. 그러니까 등록금을 이제 독촉을 하는 담임 선생님도 되게 밉고 등록금을 못 주는 엄마 아버지도 밉고 그러니까 그때는 한참 사춘기 때인데다가 막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제 왜 세상이 참 원망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 푸는 방법이 이제 가출이라는 걸로. 왜냐면 등록금 자꾸 내라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고 집에서는 등록금 못 주고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고 뭐 그 뒤로 사실은 그냥 그 또래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에피소드들을 많이 겪었죠. 가출해서 뭐 공장도 못 들어가 보고 뭐 등등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소년원도 갔다 왔고 소년원 갔다 와서도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학력 그다음에 뭐 기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일단 그 이것저것 뭐 그 길거리 장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왜 포장마차 무슨 엿장사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이제 하다가 뭐 어떻게 군대를 마치고 이제 그때 직업이 별로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는데 이제 덜컹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 많이 했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면허증을 따고 화물차를 조금 운전하다가 이제 택시 운전을 그 택시 운전하면서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럼 좀 택시 운전 되게 고맙죠. 근데 이제 택시 운전을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택시 운전할 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참 고마웠고, 두 번째로 이제 그때 노동 운동이 이제 민주화 바람도 불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때라 이제 노동 운동이 약간의 이제 정치 성향도 띠고 있었고, 근데 저는 뭐 택시 운전을 하니까 그냥 정치 성향보다는 이제 택시 기사들의 이제 근로 조건이 법을 안 지키는 게 워낙 많았으니까 이제 법을 지키라고 이제 요구하는 운동을 좀 했었고, 그게 이제 노동운동을 한 3년 정도 하는 시점에서 노무사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야, 이건 나를 위한 제도다. 근데 평소에 어떻든 저는 독학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이제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근데 노무사 제도가 사실은 그때는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대학원, 뭐 대학 졸업해도 뭐 될까 말까 아니란 부분인데, 그냥 수준을 모르니까 사실은 덤빈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끔은 그냥 그런 그 깡다구가 좀 필요한 그때 이제 깡다구죠. 그냥 택시 운전하면서 이제 계속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물론 뭐 당연히 86년도 1회 시험에는 2차 시험 떨어졌고, 3년 후에 2회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3년 동안 시험이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포기했는데, 뭐 저는 그냥 포기 안 하고 계속 했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어떻든 3년 동안 실력이 쌓이기도 했고, 남들이 다 포기했으니까 경쟁률은 떨어지고, 그래서 89년 2회 시험에 이제 제가 합격을 했죠. 그때 24명 뽑았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어떻든 거기에 명단에 들어 있어서 노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이제 택시 운전 기사에서 그다음에 이제 노무사로 돼서, 물론 초창기 때는 노무사로서도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노무사가 이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초창기니까. 그 뭐 사실 기업체 근데 홍보를 하러 가도 뭐 노무자 이런 거냐 뭐 이렇게 하고 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흐름들, 민주화 흐름이라나 이런 등등 속에서 뭐 저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노무사로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죠. 그때 이제 그 매스컴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중퇴학력인데 택시 기사 출신인데 노무사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도 많이 요청을 하고 뭐 등등등 이제 활동을 막 하는 사이에 또 누가 도와줬냐면, 그 YS하고 DJ가 그때 YS가 대통령을 할 때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노총하고 이제 총파업하고 막 그다음에 DJ하고 이제 DJ가 야당일 때인데 합의를 했죠. 재개정하기로. 근데 저는 자간 14일 만에 700페이지짜리 해설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법을 폐기하고 새로 법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 생각을 했죠. 이게 법이 폐기되는 법을 나는 책을 냈으니까. 근데 그게 대박이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법은 바뀌었다고 그 이제 매스컴은 나왔는데 법전은 다 사라져 버린 거야. 노동부도 창피하니까 법전. 근데 나는 이미 그 국회 그 법을 갖다가 책을 냈으니까 내 책이 유일하게 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우리나라 노동법에 암흑기예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책이 그걸 증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업에서 왜 재개정한다고는 하는데 재개정해봐야 몇 개 안 할 거니까 책이 나왔으니까 저 사람 불러봐. 그다음에 막 단체로 100권씩 막 사고, 그 다음에 막 몇백 명씩 모아놓을 테니까 좀 와서 강의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헬기 타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택시 운전기사에서 헬기 타고 다니면서 강의할 정도로 순식간에 바뀐 게 제일 먼저 선점한 거. 저는 그래서 인생은 깡다구도 있고 도전도 해야 되는데 선점이 참 중요하다. 어떤 것이든. 근데 그때 선점을 해놓으니까 그로부터 한 5개월 동안은 독점이 있었어요. 3월 13일인가 이제 다시 3개월 후에 재개정됐는데, 그래봤자 몇 개 조항만 재개정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하루만 고생하면 다시 책이 나와.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2달 이상 고생해야 책이 나와.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은 완전 독점이 있었죠. 그 뒤에 나와봤자 이미 선점을 했으니까. 뭐. 아주 좀 재미난 이제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뭐 하여튼 노동법 전공으로
박사까지 네. 받으셨잖아요. 네. 또 공부를 또 따로 더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노무사 활동을 쭉 하는데 워낙 뭐 제가 그때는 이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제 저건 최고의 노무사로 이제 뭐 강의도 많이 했고 뭐 수입도 이제 많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계속 이제 기업체 같은데 왜 이제 이력서를 보내면 이 나를 모르는 담당자들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왜냐하면 중학교 중퇴 학력이 이력서에 나오니까 그걸 또 안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졸업하지 않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학번이 몇 번이냐 물어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이 이제 뭐 7호 학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허비고 뭐 학번이 없는데 뭐 그런데 이제 나이로 따져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또 학벌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무사로서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한 후에 이제 거의 이제 노무사로서는 뭐 거의 최고 경지에 올라갔으니까 중노위 공익위원도 했고 뭐 해볼 건 다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학력이 항상 목에 걸리잖아요. 이게 왜 항상 그런 컴플렉스들이 좀 있게 마련이에요. 컴플렉스 플러스 상대방이 네, 또 수요자가 물어보니까 자꾸 또. 그런 거를 맞아.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그걸 뭐 설명하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그럼 뭐 이왕 한 거니까 또 박사를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검정고시를 중학교 검정고시를 50에 시작을 했어요. 나이 50에. 그러니까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학사고시를 2년 만에 끝냈어. 이제 검정고시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하나도 안 보고 가도 그냥 뭐 평균 60점 넘어가는 거니까 대부분 다 90점 이상으로 합격을 했는데 학사고시는 1년 만에 끝냈거든요. 그 대학을 3월 달에 1학년 과정인데 노무사니까 면제예요. 5월 달에 2학년, 8월 달에 3학년, 11월 달에 4학년 과정을 6과목씩 보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 노무사 이제 합격하고 나서 사법시험을 공부한다고 한 3년 제가 또 독학으로 공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뭐 사법시험 합격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이제 이미 법학으로는 다 올라와 있잖아요. 법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학사고시도 그냥 뭐 잠깐 가서 뭐 그냥 시험만 보고 합격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대학원을 이제 그때 613 교수가 한기대에 있을 때인데 한기대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한 1학기 다녀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유기상 교수님이 아니고 다른 교수가 유계상 교수는 뭐 당연히 글로 오라고 이제 나를 이제 끌고 간 거고 유계상 교수가 이제 안 좋은 게 아니고 다른 교수들이 뭐 옛날 거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울거먹고 이래서 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학기 하고 이제 또 멀고 천안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멀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조금 있다가 이제 고대 노동대학원 법학과로 다시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 박정희 교수하고 박지승 교수가 마침 계셔서 석사 박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노동대학원에서 2년 반 석사 과정을 했고 그리고 노동대학원 마치면서 바로 또 박사 과정으로 거긴 일반 대학원이죠. 고대 법대 일반 대학원에 이제 박사 과정으로 해서 박사를 마친 게 2018년도. 내가 61살이니까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11년 걸렸더라고요. 11년. 예, 제가 중학교 중퇴하고 나서 47년 후에 어떻든 제가 박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의미 있죠. 그렇게. 그때 처음에 이제 노무사 이제 합격하셨을 때보다 지금은 뭐 노무사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뭐 정말 난다긴다 하는 이제 대학에서 졸업생들도 노무사 맞아요. 시험 지금 뭐 준비하느냐고 지금 요새 그런데 근데 이제 뭐 완전히 그 노무법인 회장님으로서 지금 뭐 일을 놓으신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수많은 이제 강연이나 강의도 이제 그렇게 다니셨는데 그 상대방 뭐 회사든지 불러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제 뭐 고대 박사 학위까지 있고 이제 커리어가 인생이 완성됐는데 아마 제가 들은 것도 그 어둠의 시점인 것 같은데 전원 생활에 대한 이제 뭔가 좀 시작점이 그 당시에 아니었는가. 그래서 어떤 계기로 또 어떤 생각으로 전원 생활을 이렇게 꿈꾸게 되셨는지요? 뭐 제가 시골 촌놈이라서 그런지 그 계속 도시의 아파트 생활이 왜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이제 그거는 뭐 호불호가 다 갈리는데
아파트라는 게 감옥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편리하긴 하죠. 편리하긴 한데 이제 10년 후에 내가 어디서 살까를 이제 그때 저는 항상 10년 후에 뭐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록도 이제 많이 남기지만 인생 계획표를 제가 만들죠. 내비게이터십을 개발하면서도 이제 그런 인생 계획표를 적어도 10년 후에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미리 그려보는 건데 그때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니까 이제는 자 이제 은퇴를 앞둘 거고 은퇴를 앞두면 그러면 일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 게 좀 생산적이면서도 의미 있을까? 라고 해보니까 이제 시골이 저는 그때 이제 뭐 시골 촌놈이기도 하지만 전원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홍천에 470평 정도의 땅을 사서 그때는 집을 진 게 아니고 그냥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또 계속 이제 떠오르는 거야. 아, 어디로 갈까 하는데 마침 그 이제 안흥에 그 횡성에 또 좋은 게 있어서 이제 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 아는 사람들 한 5-6명 해가지고 다 거기 이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생활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일어나면 흙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그다음에 공기 좋고 물 좋고 햇빛 좋고 그러니까 건강 생활을 하는데 아주 시골이 이제 좋은 그런 틀들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제가 이제 2018년도 박사학위 받으면서 하도 고생을 해서 신장이 엄청나게 나빠졌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혈압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안 자면서 계속 자료 서치하고 그다음에 논문 작성하고 그게 뭐 한 3개월 동안이 이제 누적이 되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젊을 때는 그게 회복 탄력성이 참 좋은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이게 육체도 회복 탄력성이 가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리가 된 거야. 근데 혈압이 올라갔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신장 기능이 나빠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박사학위 끝나고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몸이 좀 안 좋길래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신장 수치가 너무 나쁘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뭐 투석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겁이 팍 나잖아요. 의사도 겁을 주고. 그래서 이제 진짜 저는 서울의 일들을 대부분 다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거의 저는 뭐 거의 5일 이상을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다행히도 지금은 몸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뭐 햇빛 쬐고 그다음에 뭐 얼굴은 시커멓지만 일하고 땀 흘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사실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사람 만나야 되지 뭐 그다음에 업무상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는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으면 사실 그게 없으니까 그냥 뭐 자연하고 놀고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런 부분에서 시골이라는 산골 특히 이제 저는 시골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저는 그냥 산속을 좋아하거든요. 뭐 피톤치드라는 그런 뭐 전문 용어를 안 쓰더라도 일단 뭐 공기가 워낙 상쾌하고 그다음에 뭐 바람 소리 항상 물소리 이런 자연하고 이제 친해지니까 뭐 저는 아주 그래서 시골 선택하길 참 잘했다. 그리고 미리 한 20년 벌써 됐습니다만은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도 적응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내려가지 그러면 못 가요. 이미 몸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은퇴하기 전에 적어도 10년 전쯤에 이렇게 5도 2촌이든 아니면 뭐 주말 농장이든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조언은 아마 저 들으라고 네. 강조해갖고 네. 미리 해야지 나중에 맞아요. 뭐 다 뭐 산 다음에 한 데는 그렇게는 안 된다. 몸도 적응이 안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어떻든 시골 생활이라는 게 배워야 될 것도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배워야 될 것을 은퇴하기 전에 배워두라는 거죠. 교육도 은퇴하기 전에 교육을 다니고 시간 내서 일부러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이제 시행착오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좀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실천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않았어. 부딪혀봐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하더라도 무언가 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시도를 안 하는데 저는 그냥 한번 저질러 보라는 주의거든요. 그다음에 저질러 봤는데 뭐가 잘못되면 또 수정하면 되고 또 뭐가 잘못되면 또 고치면 되고 뭐 뭔가 우리는 그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물론 큰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온 재산을 몰빵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은 안 돼요. 그거는 뭐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근데 이제 오도이촌이든 아니면 주말 농장이든 주말 체험이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돈도 안 들어가고 내가 몸이 좀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몸이 고생하는 거는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육체노동을 해보면 왜 우리가 정신노동하는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해야 되는지를 느껴요. 제가 이제 가끔 이 균형귀촌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반드시 익스트림이 됐던 왜 육체노동을 하는 걸로 운동도 육체운동을 하는 거. 대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말이나 이럴 때 쉴 때는 그냥 책을 본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꾸로야. 육체노동 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그냥 익스트림하고 이 정신노동 하는 사람은 그냥 낮잠 자고 완전히 안 돼요. 이게 두 개가 이게 잘 상생이 되려면 결국 내가 평상시에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좀 쉬는 게 좋고 쉰다는 게 이제 정신노동을 좀 책을 보던 이런 게 좋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화이트 칼라 뭐 이런 사람들은 주말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걸 뭘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등산 같은 게 젊을 땐 좋은데 나중에 무릎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걷기 같은 것도 좋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시간 내서 하지 말고 저는 생활 속의 운동이라고 해서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아침에 보통 한 5시에 일어나서 한 9시, 10시까지 잠깐 그 육체노동을 하면 땀이 쫙 흐르거든요. 그럼 샤워하고 뭐 오후 한 2, 3시까지 좀 뭐 책 보고 놀다가 그다음에 저녁에 또 조금 이제 선선하면 또 조금 더 일하든 아니면 피곤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하루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밸런스가 잘 맞아요. 우리가 건강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골 생활은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왜? 건강한 먹거리를 내가 만들 수 있다. 즉 생산적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도시인들은 소비적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도시인들은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나는 사서 쓰는 방식의 소비 지상주의라는 말이죠. 근데 시골은 내가 뭔가 생산해서 내가 먹기도 하지만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나오면 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될 수 있는 프로슈머라고 왜 유명한 말이 있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여기서 내가 그 건강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누구에겐가 또 건강한 식재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 아마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요 주변 땅 한 3만 평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뭐 산 작물 뭐 밭 작물 그러니까 이제 그 재배도 하시고 또 좀 새로 시험해 보신 것도 있고 할 텐데 이게 이목 관련해서나 뭐 농사 관련해서 지금 뭐 최근에 별도로 뭐 교육받고 뭐 연구하시고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교육은 2019년도부터 지금 한 벌써 5년째 받는데 시간 수는 한 400시간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교육도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무료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농사나 임업에 관련 교육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해줘요. 지원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업 후계자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산양삼 재배 과정을 2년 동안 산양삼 임산물 재배도 있고 산양삼 CEO 과정이 또 있어서 제가 산양삼 재배관리사 또 그건 또 시험도 봐야 돼요. 산양삼 재배관리사 그것도 마쳤고 그 다음에 산림정원, 산촌정원 그 다음에 산나물 정원 이런 교육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산양삼 지금 이제 심고 있고요. 산양삼 토양 검사 마치고 이제 생산 신고하고 그 다음에 여긴 씨앗도 다 검사해야 돼요. 검사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산양삼을 이제 한 5,000평 정도 이제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은 산양삼이 안 되거든요. 산양삼은 이제 습기도 좀 있고 왜 약간 그 뭐 그늘도 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햇빛이 좀 좋고 이런 능선 지역에는 이제 산나물 종류 뭐 눈개승마라든지 산마늘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곰취라든지 뭐 작은 뭐 건강한 먹거리잖아요. 그걸 만들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산나물도 좋지만 봄에는 산나물을 뜯어 먹는데 여름에는 이제 꽃이 펴 이런 거. 여기 저 취나물 중에서도 이제 벌개미취라든지 개미취 이런 것들은 꽃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야생화 정원이 되죠. 봄에는 산나물 정원. 그다음에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야생화 정원.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제 한 바퀴 산책할 때도 뭔가 볼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임업을 하면서 저쪽 이제 저기 넓은 저기 공간이 있는데 저기는 이제 그 복합문화센터를 하나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커뮤니티 센터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야간에는 그 별빛 정원, 별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유 연수원. 공유 오피스는 이제 우리가 아시잖아요. 네. 근데 연수원이 공유하는 건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중견기업들이 1년에 한 열흘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연수원을 만들면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노동연구원 연수원이야.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네이버 연수원이야.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연수원이 돼. 왜냐면 LED 간판으로 해서 딱 간판이 싹 바뀌어주는 거야. 그럼 직원들이 오면 자기네 연수원이야. 입구부터 시작해서 안내판도 다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공유 오피스에 이제 하나의 그런 흐름을 생각하면 산속에 공유 연수원도 괜찮겠다. 플러스 그런 기업들이 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 워케이션 센터를 해서 트리하우스라든지 숲속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와서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자고 쉬고 그게 이제 홉시라는 개념이거든요. 홈, 오피스, 플레이그라운드, 스타디움, 힐링센터. 요 5가지가 합쳐져 있는 공간을 아마 여기다가 만들려고 지금 마스터 플랜은 나왔고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심님이지만 결코 지금 심심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셨는데. 근데 심심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심심한 게 아니고 젊은 층들이 와서 심심하게 놀면서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니까. 그냥 평소엔 심심하게 놀아라. 근데 자기가 일이 잘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몰입해서 하는. 저 같은 경우 새벽에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 쓸 때는 항상 새벽 한 3시부터 한 6시까지 글 쓰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올빼미족이 있어. 그 친구들은 밤 10시부터 한 2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노는 거잖아요. 저는 대신 낮에는 노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심심하게 인생을 좀 이렇게 즐겨라 그런 뜻이 너무 포함되어 있죠. 아니 너무 뭐 긍정적이고 또 하여튼 좀 그 활기차게 여기 전원생활 또 노후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시험에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시험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시험은 마음먹으면 다 아니에요. 붙고 근데 사법시험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생활하시면서 뭐 좋은 측면만 말고 뭐 시험에 든 적은 없으세요? 아 이거 진짜 내가 와가지고 좀 힘들구나 이게 또 어렵구나 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뭐 여기서 그 어려운 거는 별로 없었고요. 왜냐하면 미리 저는 한 2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이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골 생활을 하시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동네 분들하고 좀 잘 지내야 되고요. 민원 같은 게 안 생기게. 그러니까 뭐 동네 분들하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 또 목공 배우러 가는데 그럼 목공 한 10명 모여서 이제 뭐 탁자도 만들고 등등등 하는 그런 모임들 소모임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동네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매월 전 주민이 모이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반상회를 매월 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동네보다는 훨씬 잘 돼 있어요. 이 마을이 봉황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봉황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토백이라고 하는 농사 짓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거의 95%가 다 귀촌. 쉽게 얘기해서 왜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은퇴 안 했지만 젊은데 내려와서 그냥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뭐 그렇게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여기는 동네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계신 심심님 주변 뭐 풍광이나 또 여기 지금 직접 지으신 집 뭐 사진이나 또 농사 지으시는 모습은 저희가 앞서 네. 이제 자료 화면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다 소개를 네. 해드렸고요.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또 이제 시간상 그런 타이밍인데 그 속리산 자락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이제 강원도 금단계곡까지 이제 오셨는데 뭐 중간은 다 이제 서울 생활 바쁜 서울 네. 생활이 이제 태반이셨고 뭐 정리를 해보시면은 뭐 좀 잘했다 또는 이런 거는 좀 스스로도 대견하다. 근데 또 이런 건 좀 너무 좀 아직도 조금 후회 내지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었다. 뭐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후생들 뭐 그게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후생도 있고 조금 중늙은이 후생도 있을 텐데 한번 좀 뭘 그래도 좀 교훈 삼아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후회라는 걸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건 사실 세상이 저를 도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는 막 세상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선생도 원망하고 했었지만 남 탓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절대 인생에 대해서 남 탓은 안 한다. 잘못된다고 그래서 그게 남 탓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탓도 아니고 그다음에 부모님 탓도 아니고 부모님은 나준 걸로 고마운 거지. 그렇죠? 뭐 부모님이 뭐 나를 뭐 못 가르쳤다고 그래서 뭐 그게 부모님 잘못은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후회 없이 살자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저는 좀 실천을 했냐면 미리 인생 설계도를 저는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50대가 되면 뭘 할까, 그다음에 어떤 생활을 할까라는 걸. 그래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비게이터십이라는 인생 설계 프로그램도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터십은 잘 아시는 대로 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킬 때 제일 먼저 목적지를 찍잖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가 GPS가 자동으로 잡히고 그러면 두 개가 연결되는 경로가 나타나는 거죠. 세 가지를 인생에 대비해 보니까 결국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를 먼저 그러니까 인생의 뭐 목표라고 하면 좀 작지만 그걸 저는 꿈으로 바꿨거든요. 내 꿈은 뭐지라는 걸 먼저 설정하고 그다음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라는 자기 진단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될까라는 요걸 이제 내비게이터십으로 제가 내비게이션을 응용한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걸 제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매년 저는 그 다음 해에 10대 뉴스를 미리 써봐요. 그럼 제가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 2025년에 10대 뉴스라고 미리 써보잖아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재미잖아요, 그냥. 그래서 체크해보면 그래도 한 반 정도 이상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뭐 남 탓 안 하기 주의와 그다음에 절대 긍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원칙을 정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보니까 굳이 후회할 일을 만들질 않죠. 굳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또 잘못되더라도 그게 뭐 누구 탓도 아닌데 뭐 그 잘못되는 게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내 탓도 아니란 말이죠. 나를 가지고 비하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뭐 그 정도 만들었으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얻어지는 건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저는 뭐든지 도전을 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주의거든요. 저질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도전이라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저도 용어도 뭐 홉시도 만들고 내비게이터시도 만들고 이런 게 다 그 남들이 안 쓴 걸 여기도 이제 심신민도 만드는 것도 뭐 같이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인생을 뭐 잘 살아온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뭐 제 스스로는 멋있게 살았다. 뭐 이러니까 굳이 나한테 대해서 후회할 일은 이제 뭐 만들지 않는다 이런 주의고요. 두 번째 이제
후배들이나 후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내비게이터십 항상 진행할 때 꼭 하는 말인데 꿈은 이루어서 자신한테 선물하는 게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 꿈이 뭔지를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제가 비전이 됐던 그걸 뭐라고 표현은 상관없어요. 목표가 됐던 뭐가 됐던 뭐 다 뭐 비슷비슷한 그런 용어들이죠. 그냥 꿈으로 하는 이유가 꿈은 구름 위에 있어도 되잖아요. 드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은 원대해도 돼요. 대신 이제 목표 단계로 내려오면 이제 구체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꿈은 크게 가지되 설령 이게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당신 탓도 아닌 거고 누구 탓도 아닌 거고 다만 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냐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예의가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좀 예의를 지키며 살자. 그 예의가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좀 찾아보고 그 중에 어떻든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닌 이 사회 아니면 국가 저 넓게는 세계적인 어떤 시야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인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제가 여기 만들면서도 제가 육체적으로는 힘들 때 있죠. 그렇더라도 내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면 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굳이 내가 뭐 멋있는 뭐 자선 사업을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나는 그거 자체로 그다음에 여기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므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좀 감동을 느끼거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해도 나는 내 역할을 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 그다음에 남 탓 안 하기 꿈을 갖는 거 저는 그게 아마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건서 대표님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강의를 안 드리고 오늘 특강을 제가 1인 특강을 받은 것 같고 저도 남은 이제 여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배운 게 많습니다. 또 이제 이 영상이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만 하실 거라고 저도 지금 짐작이 되고요. 뭐 간단하게 산으로 찾아와서 뵌 거지만 세상사 또 인생사 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탁견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또 그거를 실천하신 그런 또 능력도 있으셨고 그래서 좋은 그런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